안녕하세요. 지역경제 핵심 주체 바로 소상공인이죠. 그런데 매년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 취재한 뉴스원 이수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이수민입니다. 네,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중에서도 특히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취재를 하셨잖아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나한테 닥친 것이 아니라면 체감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전통시장은 서민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적인 곳이고 또 우리 경제활동의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인데요. 네. 제가 100명의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상인들께서도 본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100명이나 인터뷰를 하셨다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제가 갔던 시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양동시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양동시장은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한때는 광주의 부엌이라 불렀고 또 광주 천변을 중심으로 광주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곳도 네.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막상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통시장을 어른들께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네. 어르신은 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른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100명의 상인들에게 광주의 전통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자 잘 운영되지 않다는 답변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이 중에 74명은 전통시장은 50년 뒤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네. 답변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상인 중에 한 상인은 전통시장이 쉬는 날 물류센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분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하루 버는 수익이 3만 원인 것에 비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13만 원을 벌 수 있다면서 네. 어쩌다 보니 수익보다 부수익이 더 커졌다. 그러네요. 지난해의 경우 전기요금이 69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 정도의 요금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요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호남 지역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 양동시장입니다. 최근 장사를 접고 떠나는 상인이 늘어나면서 시장 골목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전통시장 중에는 제 양동시장이 거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만큼은 공실률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공실률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체감이 보통 오후 되더라도 오프라인 택배 같은 경우에도요. 그 배송하신 분들이 점심때 오셔가지고 오후까지 물건을 빼내고 했는데 지금 한 집에 한두 개 나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장이 저희가 봐도 죽은 느낌이 들어요. 북적이던 인파는 추억이 됐고 기다림에 지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35년 시장을 지킨 양삼수 씨는 요즘 특히 어려운 경기를 체감합니다. 지금 현재 한 35년 정도 하고 있어요. 처음 장사했을 때는 지금 여기가 아주 사람이 서 있으면 밀려다닐 정도로 그 정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IMF보다 훨씬 못해요. 그 매출도 코로나에 비해서도 한 3분의 1 이상 떨어져 버렸고 어떻게 하면 더 찾아올 수 있을까? 이제 물건 구매도 좋게도 하고 신선도도 좋게 하고 손님들이 오기만을 어떻게 보면 바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는. 시장의 활기를 기억하는 상인에게도 지금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골목은 낯선 풍경입니다. 예전엔 여기서 친구분들하고 시장에서 만나서 모임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 하면 토요일은 그런 류의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거의 안 오시거든요, 지금은. 장을 보려고 하면은 가족 단위로 구경을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쇼핑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코로나 때보다 엄청 더 힘든 거죠. 더 힘들어요.
전통시장의 미래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IMF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통계적으로 봐도 이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진 게 느껴진다고요. 네, 광주의 전통시장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최근 6개월 사이 체감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광주가 항상 계속 낮았고 또 지난달에는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소비나 투자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상인들이 어려운 경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수치인 것 같은데요. 문을 닫는 점포 수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양동시장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최대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광주 서구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는 1,090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네. 지난해에는 979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특히 닭전길이나 수산시장의 점포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임대를 붙은 곳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도 비어있는 점포가 많았어서 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발길이 줄어드니까 또 공실률도 높아지고 또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장에 안 가는 이유를 상인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도 있고요. 또 대규모 할인점에서 저가 할인 공세를 하다 보니 네. 가격 경쟁에서도 사실상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또 선도나 원산지가 시장의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먼저 보기 때문에 네. 시장을 가지 않고 또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요즘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밤에 집에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 배송으로 물건이 오니까 네. 사실 이렇게 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전통시장이 사실 조금의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엄마랑 손잡고 시장 가서 뭔가 덤도 받아오고 그리고 가격도 좀 깎아달라고 말도 해보고 이랬던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차별점이나 강점이 될 수 있진 않을까요? 네, 전통시장의 강점을 보면 물건 흥정이고 네. 또 여기서 우리가 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한 상인 100명 중에 38명도 시장의 경쟁력과 강점을 이 정과 가격 흥정으로 꼽았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가격을 깎아주는 것도 네. 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상인들도 옛날 방식처럼 물건을 좀 저렴하게 내놓고 싶어도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 어렵다, 안 네. 된다 말하다 보니 점점 정도 느낄 수 없는 네. 곳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시장 가면은 가격 좀 깎아달라 말하기가 참 죄송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복합 쇼핑몰이 꼽히고 있다면서요? 네, 상인들도 복합 쇼핑몰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과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지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불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른 도시는 누리는데 광주만 유독 없어가지고.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왜 광주만 없습니까? 우리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나 관광 명소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생기면 관광지로서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게 생기니까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더 놀거리가 많이 생겨질 수 있으니까.
시민분들도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죠. 세 개의 복합 쇼핑몰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등산 관광단지의 경우 10수년 동안 번번이 기업들이 참여를 포기했던 자리고 네. 2015년에는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계획했다가 네. 지역사회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던 장소인데요. 지금은 세 군데 모두 순항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네. 2027년에 더현대가 가장 먼저 개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광주 신세계는 아직 복합화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시민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랜드마크, 관광 이런 키워드들 들렸어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현재는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뭐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를 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 지역에 없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 브랜드가 입점된 백화점을 찾으려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네. 만일 우리 지역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또 소비 거점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고 랜드마크로서의 도시 이용과 관광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마냥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소상공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던가요? 앞서 말했듯이 100명의 상인을 인터뷰했는데요. 복합 쇼핑몰이 전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네. 100명 중 70명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영향이 적을 것이란 답변은 15명 수준으로 적었는데요. 네. 또 비슷한 시기에 광주시의회가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데에 반면에서 소상공인은 부정 의견이 58%, 네. 이 추진 사업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도 소상공인은 72.5%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통시장이랑 상업 공간이 변화를 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것도 맞지만 우려점도 큰 게 사실입니다. 상인연합회 입장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 연합회에서는 일관되게 복합 쇼핑몰 한 개는 괜찮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 개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한 개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도 팔다리를 끊어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와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일방적인 그런 어느 쪽의 얘기를 듣고서 또 어느 쪽의 생각을 가지고서 해가지고는 상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광주의 인구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복합 쇼핑몰 세 곳이 한 곳에 들어오다 보면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전체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 지역사회도 공감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도 느끼시고 굉장히 불안해라 하고 계시는 거죠. 6월 정도에가 시에서 그 연구 용역을 하는 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거에 시의회도 좀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이런 어떤 상생관계, 공생관계들이 더 깊게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가 행정 어떤 그 변화들을 통해서 현지 법인화를 좀 하는 거. 지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 현지 법인화가 돼 있잖아요. 그걸 좀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대전의 사례를 보면 신세계가 대전에 현지 법인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공기여를 일정 부분 했어요. 이게 제대로 현지 상인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효과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광주에서는 이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들을 좀 지역 화폐화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복합 쇼핑몰이 개관하기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4년 정도 이제 걸릴 텐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자체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전통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것을 남길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네.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서 시간적으로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위기를 전환으로 삼을 수 있게 전통시장도 스스로 살아남을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제언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만난 한 대학 교수는 젊은 세대는 원하는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찾고 주문을 하니 전통시장도 이런 IT 프렌들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자는 게 그분 의견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은 아직 좋은 게 많이 남아있고 네. 또 우리의 그런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이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네. 이 명맥과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지자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전통시장이 다시 좀 생기를 찾을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의 큰 축이자 수십 년을 버텨온 이름, 정겨운 추억을 간직한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복합 쇼핑몰을 비롯해서 유통 환경에 따른 변화는 불가피하지만요.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도 이맘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